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에 불러졌던 바이든 날리면 논란,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사마다 달랐던 논조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논란의 진실과 또 행간의 의미, 변상욱 대기자의 눈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예. 법원이 MBC의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번 판결 일단 객관적인 분석부터 좀 해주실까요? 판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상당히 좀 복잡하게 판결문은 되어 있는데 아주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재판부의 의견은 이거다라고 내놓은 게 있고 재판부의 의견이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 네. 네, 기술적으로 분석해도 모르겠다. 감정 결과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 바이든이라고 한 MBC한테 왜 고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잘 모르겠다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래놓고 바이든이라고 한 MBC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예.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어떤 다른 사건의 판례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했던 당사자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당사자들이 함께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교부가 제시한 문제죠. 국익과 관련된 거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대통령이 해외 원조 1억 달러를 얘기하고 나와서 이 1억 달러의 국회 통과를 걱정하는 그 흐름이 맥락상으로 맞지. 네. 남의 나라 국회와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서 상소리를 해가면서 대통령이 왜 그러겠냐. 우리 국회 걱정을 한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첫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말실수를 했거나 험한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청구를 하느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일었잖아요. 일단 법적 자격이 있느냐 외교부에. 이 문제가 이제 아직도 판가름이 확실하게 안 났고, 두 번째 법적인 문제는 얘기했습니다만 국민 그럼 10명 중에 6명이 바이든으로 들은 거는 그럼 법원은 뭘 하고 생각하는 것이냐. 네. 그건 국민들과 이 국민들 10명 중에 6명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듣는지, 국민들의 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들은 바이든을 들리는데 뭘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귀가 이상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국가가 또는 정부가 우리 피해자예요라고 대들었을 때 아, 네네 그러시군요. 나라 일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참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쉽게 의견을 다 수용해 주면 도대체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같은 기자니까 누구를 인터뷰했어요. 네. 근데 녹음이 제대로 안 됐거나 흐릿하거나 근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어디서 갖다 대죠? 예전에는 메모한 수첩 같은 것들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네.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네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고, 또 하나. 미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조작 가능하단 말이에요. AI에 대해서. 네. AI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영상과 똑같은 음성, 똑같은 입모양이 다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누군가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건 조작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라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순간순간 사건 현장에서 취재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또 그럼 앞으로 자막에는 MC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린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 가로하고 바이든 오와
날리면 이렇게 그것도 자막을 이상해요. 넣어야 되나? 이래야 이제 법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재판부의 야단 맞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가로하고 바이든 오와 날리면. 너무 이상하죠. 자막을 이렇게 넣어야죠. 뭐. 여기도 아마 근데 그렇게 넣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되게 이제 흥미진진한 게 있습니다. 140개 언론사 맨 처음에 한 10몇 개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는데 왜 MBC를 가지고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다른 데는 MBC를 다 배우고 뺏겨 쓴 거기 때문에 MBC가 맨 처음에 그렇게 나가면서 나머지 언론사가 따라갔기 때문에 MBC 책임을 묻는 겁니다. 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는데 SBS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왜 MBC를 베꼈다고 그럽니까? 우리도 다 논의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바이든으로 보도한 겁니다. 라고 했던 언론사들은 그럼 뭐가 되냐. MBC가 좀 타겟팅이 된 네, 그렇죠. 측면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보입니다. 외교부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라고 하는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뻥치지 마. MBC가 베꼈으면서 뭘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정확한 워딩을 모르는데 정정 보도를 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다들 지금 의아하거든요. 네. 근데 한번 정황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1억 달러를 우리가 국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내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일성을 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저 친구 1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6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네. 아까 내가 얘기한 1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저 친구 60억 내겠다고 큰소리 빵 치대 좀 전에 그거 60억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 흐름상으로 맞냐? 재판부는 자기 것만 얘기했겠지 왜 남의 걸 얘기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기 거가 아니고 남의 거를 얘기했을 또 다른 정황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의 불쌍한 나라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해외 원조는 네. 1년 전 또는 6달 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억 달러, 예. 95억 달러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몇 억 달러를 갖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라고 하는 데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 왜냐하면 국회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데 이만큼 쓰라고 몇십억을 딱 줬거든요. 거기서 1억 달러 꺼내 쓰는 건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갖다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1.7% 갖다 쓰는 겁니다. 네.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1.7% 1억 달러만 갖다 쓰는 건데 그걸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쪽팔려가 왜 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거 외에는 뭐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이번 판결을 두고 국익 관점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에도 국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 국익이죠. 국익.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국익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네. 국가의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일 수 있지만 국민의 대표는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이 모두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여론들을 국회의원들이 대표로서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계속 토론을 벌이고 네. 그럼 대통령이 적절한 언행을 한 거냐 말 거냐도 국회에서 감독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익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떤 행정부처가 그 국익에 위반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고 재판부도 그러시겠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국익에 대한 올바른 공론화 작업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참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살펴볼 부분이 많은 판결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심위가 폭력, 욕설, 비밀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야권 의원 2명에 대해서 해촉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재가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사안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맥락을 좀 길게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우리 방송에 나오는 이런저런 내용들 다 심의하고 잘못된 것들은 야단을 치거나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정부 여당의 방송 감독 통제 대행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난을 사고 있고 여기에 내부 직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방심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방송 내용들을 처리해야 될 기구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연판장을 돌리고 항의를 하고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합의제로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기구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권에서 나온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막 밀어붙여 가지고 야당에서 나온 사람, 야권 추천으로 나온 사람들을 전부 다 해촉시켜버린다고 잘라버린다고 건의 결의안을 냈어요. 그 결의안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까요? 그 양반은 뭐 거부권을 워낙 잘 쓰시니까 이것도 거부권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네. 여권에 유리하게 올라온 거니까 아마 지금 안 방송 하지 않을까? 관련 기구들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렇죠. 흘러가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해촉 건의안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제가를 하면 여야 균형을 맞추기로 돼 있던 것이 깨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은 6대 1이 됩니다. 4대 3에서. 6대 1. 자, 여당 6, 야당 하나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계속 보도를 하셨겠습니다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용으로 나가니까 자기 가족과 아는 친척 뭐 친구들 시켜갖고 야 이거 민원 집어넣어. 대신 민원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행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나서서 막 진행을 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이해 충돌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을 시켜갖고 민원을 넣게 하고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그걸 갖다 처리하는 것이 이 이해 충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하고 이 사람은 탄핵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문제 다 제기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야당이 견제를 전혀 할 수 없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방송심의위원회는 여권 인사들의 일방적인 전횡 속에서 언론 보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미난 거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네. 1월 8일 날 1차 회의를 했거든요. 안건이 여러 개 있었어요. 논의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2차 12일 날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안건들이 다 사라지고 야당 의원들 자르는 것만 남았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거 하나만 갖고 사상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 많은 안건들이 1차 때 결정이 안 돼서 2차 회의 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2차 회의 때는 됐거든요. 그거는 자 야당 의원들이 못되게 군 게 있는데 그것부터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못되게 된 것은 야당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한테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욕을 했습니다. 예, 품위 언행의 문제. 그다음 또 한 사람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회의에 이 안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됐다고 회의 안건을 공개를 했어요.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밀 유지를 왜 안 했습니까? 그걸 또 문제 삼아서. 그래서 두 건이 이제 걸려서 두 사람이 잘려 나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야 4대 1의 구조인데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야가 4대 1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만 2명이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통신을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2개의 위원회는 다 여당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못한 거예요, 여당 때? 아무튼 정권이 바뀌니까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서 이걸
도대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권 출신의 위원들만 벌써 3명째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지난번에 1명은 나갔고 이번에 2명이 이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드디어 오늘 오전에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몰래 자기 친구와 가족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처리 좀 하라고 뒤에서 찔른 그 사안을 압수수색했냐? 아닙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 일러 바친 거야? 위원장께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민원 넣은 거 그거 누가 뒤져봤어?를 찾으려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의원들의 그 문제를 삼기 위한 그렇죠. 조사였던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의 비리가 훨씬 더 큰데 그 비리에 대한 건에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걸 누가 밖에다 알리게 된 거야라는 경위를 추적하는 압수수색이 저질러진 거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반대자, 내부에 있는 반대자들을 다 속아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님께서 영명하신 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총선 다 끝난 다음인 거죠. 그건 나중 예.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의 결정도 뭐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힘이 들어갈 것들은 이런 거예요. KBS가 보도를 하는데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이 네.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 보도 관련한 그래픽이었는데 그렇죠. 해상 지도 이미지를 썼는데 독도가 일본 영유권을 포함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일본이 주장하는 지도를 갖다 집어넣고 잘못됐다고 지적받더니 갑자기 입 싹 씻고 없애버린 다음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에다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분쟁 지역 아닙니다. 우리 땅이지. 예.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갖고 아니 국익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건 그걸 따져야 되는데. 예, 심각한 국익의 훼손이 아니냐. 방송들이 제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야권 의원들 몰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근하시는데 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죠. 예. 안 하시는 날도 있어요. 해외 출장 가는 날도 있고. 그걸 누가 길가에 앉아갖고 맨날 시간을 쟀습니다. 출근은 9시까지니까 이제 대통령 총사가 딱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삼각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 앞에서 매일 체크해 보니까 당최 출근이 맨날 들쑥날쑥한데 너무 늦게 출근하더라. 아침에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그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정 그건 안 된다. 닫아버려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닫은 거고 다른 나라를 통하는 건 또 다 되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권한은 없으니까 남의 나라 거는. 자,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하던 유튜버가 폐쇄 조치를 당했는데 국익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따지고 보면 어떤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대통령이 8시 58분 되면 삼각지 로타리를 반드시 돌아서 정확하게 네. 9시 1분 전에 정문을 통과하시는 것 같더라. 매일 세보니까 매일 똑같더라. 이거는 국익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이 너무 정확하게 예, 매일 똑같이 되더라. 이렇게 누설되면 혹시 공격을 네,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는 사람이 예, 그런 어떤 자료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관찰 결과 올 건지 말 건지도 확실치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돼서 국익에 해가 될까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91년도 97년도 등의 결정문을 보면 예. 국익이 현저하게 지금 당장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에 대해서 통제를 삼가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감추는 게 예외 사항입니다. 사실 소통하겠다고 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그렇죠. 옮긴 거기도 해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맞습니다. 용산으로 예. 갔는데 더 꽉 정보를 닫아 거는 거죠. 근데 이거 체크한 거 가지고 또 문제 삼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밀이라고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의미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정보 자유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야 되고 정보에 수집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자유가 한꺼번에 묶어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근데 길 앞에서 맨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접근은 됐어요. 네. 수집한 걸 남한테 절대 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겁니다. 행정 직무상의 기밀과 국가의 기밀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기밀은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인 어떤 공론의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행정 직무상 기밀은 그 행정 직무를 맡았던 사람은 평생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국민에게 알려져서 이게 비밀로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할 사항을 마치 행정 직무상의 기밀처럼 공무원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공론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 언론이 자기들 손발이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부의 일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1971년 옛날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대에 기자가 7,200명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기자들한테 증을 주겠답니다. 주민등록 번호처럼 기자 번호가 있는 거죠. 1번부터 7,200번까지. 7,200장의 프레스카드 증명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4,200장밖에 안 나왔어요. 확 줄인 거네요. 네, 그럼 3,000명은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기자만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정부가 임의로 선별해서. 네. 그 4,200장이 나온 거죠. 7,200명 중에. 또 그게 3,000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 허용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몰래 취재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내근만 하거나. 자기 검열도 하게 되겠죠. 교열부로 가거나. 또 내년에 또 줄어들면 안 되니까 회사는 자기 검열해야죠. 결국 이것이 지독한 언론 통제의 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날리면 바이든 가지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통제하면은 기자들은 마음대로 가서 취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부에서 MBC 같은 경우 정파적 이유 때문에 니들은 취재에서 떠나. 그다음에 니들은 시사 프로그램 제작하지 마. 기자 PD를 자른단 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한직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1971년 프레스카드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천 명의 기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마음대로 취재도 못하고 취재를 허용받지도 못하고 방송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정부에 접근도 못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생각을 하는 거죠. 2020년대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소송도 그렇고 벌금, 압수수색 등등등.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